소크라테스. 무지의 자각, 덕과 알미 일치를 추구한 위대한 철학자. 기원전 5세기 아테네, 화려한 신전과 활기찬 시장, 열띤 정치적 논쟁으로 가득 찬 이 도시 한복판에서 맨발로 거리를 누비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바로 고대 그리스 최고의 철학자로 불리는 소크라테스였다. 아테네의 거리를 누비는 맨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기존의 지식과 가치관에 도전하며 진정한 암과 덕을 추구한 위대한 사상가였다. 그는 화려한 연설이나 복잡한 논리보다는 간단한 질문과 대화를 통해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이끌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철학을 무지의 지혜라고 불렀다. 그는 자신이 아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사실 자체를 긍정적인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나는 아는 것이 없다라고 반복하며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소크라테스는 문답법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탐구하고 그들이 아는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무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질문하며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소크라테스는 덕과 알미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다. 그는 알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덕을 실천하는 능력이라고 주장했다. 즉, 진정으로 알을 얻기 위해서는 옳은 판단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용기, 정의, 절제, 지혜와 같은 덕목들을 강조하며 이러한 덕목들을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돈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덕을 함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기존의 가치관과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기에 당시 아테네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과 반발을 받았다. 특히 그는 전쟁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청년들에게 비판적인 사고를 하도록 권장하면서 아테네의 지배층으로부터 위협으로 여겨졌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불경죄로 재판에 처해져 사형을 선고받는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철학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진정한 암과 덕을 추구하며 자신의 삶을 마감한다. 소크라테스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철학자이다. 그의 무지의 자각, 덕과 알의 일치라는 철학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 소크라테스는 단순한 지식을 전수하는 선생이 아니라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잡이였다. 그는 우리에게 편안한 답변보다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스스로 생각하며 성장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기원전 400년이 저물어갈 무렵 아테네에 사는 멜레토스라는 사람이 당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근거는 억지스러웠고 요구한 벌은 허무맹랑할 정도로 과도했다. 이른 살이 소크라테스가 고대의 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신들을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젊은이들까지 타락시킨다고 비난하면서 사형에 처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당시 아테네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였다. 하지만 명성만 자자했을 뿐 학자의 이상적인 삶과는 거리가 한참 먼 인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동거지와 겉모습, 생활 방식을 보면서 모욕감과 수모를 느꼈다. 소크라테스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갑자기 가로막고 나서서 그들을 철학적인 대화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이런 대화는 항상 불쾌하게 흘러갔다. 오전 늦게장을 보려고 아테네의 장터 아고라에 온 사람이라면 언제든 소크라테스 때문에 방해를 받을 수 있었다. 뭉툭한 코에 성긴 머리카락, 큰 머리, 툭 튀어나온 이마, 거기다 언제 빨았는지 모를 지저분한 옷을 아무렇게나 걸친 자그마한 남자가 다가와 생기 있는 눈으로 빤히 쳐다보며 갑자기 진리가 무엇이고 선과 정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 질문을 받은 사람이 대답을 하면 소크라테스는 재빨리 다음 질문을 던졌다. 주로 처음의 대답 그 자체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질문이었다. 질문을 받은 사람이 처음보다 조금 더 오래 생각하다가 대답을 하면 또다시 상대 논거의 약점을 파고드는 신랄한 다음 질문이 이어졌다. 이렇게 질문과 대답이 몇 차례 오가고 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놀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소크라테스가 원한 것은 사람들을 진정한 알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었다. 그는 남들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항상 이런 식으로 물음을 던지면서 자신의 생각과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 독특한 대화법에서 스승은 끊임없이 문제의 배후를 캐묻는 역할을 한다. 제자에게 자신이 던진 질문을 숙고하게 하고 제자로 하여금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함으로써 그 스스로 진정한 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철학에서는 이것을 소크라테스적 방법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진정한 인식을 얻고 거기서 비롯된 올바른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소크라테스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소크라테스가 고소당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영영 알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시 아테네가 정치적 혼란기를 겪고 다시 민주주의로 돌아갔다는 사실이다.
몇 년 전 아테네는 온 도시를 초토화시킨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에 참패했다. 스파르타군의 사령관 리산드로스는 30명이 과두 정치인을 내세워 아테네를 다스렸는데 이들은 과거에 그 어떤 과두 정치인들보다 훨씬 폭압적이고 잔인했던 탓에 아테네 역사에 30인 참주의 공포 정치로 기록되었다. 소크라테스는 30인 참주 시절에 도시의 지배자들과 티끌만큼도 교류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죄를 물을 일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자들이 30인 참주를 몰아내고 나자 막 새 질서를 잡아가는 아테네에서는 무엇보다 안정과 명확한 대답이 중요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크라테스의 비타협적인 태도와 확실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이 도시의 진부한 속성이 다시 강화된 것이다. 아테네는 문학과 조각, 건축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지중해의 다른 대다수 그리스 도시들과는 달리 신들에 대한 과거의 국가적 숭배의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소크라테스라는 걸출한 철학자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철학 내에서조차 새로운 합리적 사고가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소크라테스는 존경과 경의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평화의 교란자로 비칠 수 있었다. 소크라테스 소송은 일대 사건이었다. 기원전 399년 초 소크라테스 사건은 당시 아테네의 일반적인 법에 따라 500명으로 구성된 시민 배심원단 앞에서 심리가 진행되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변호했고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관점을 자기 변론의 중심으로 삼았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크라테스는 3차례 연설을 했고 그것은 훗날 제자 플라톤에 져서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수록되었다. 소크라테스는 핵심 본론에 해당하는 첫 연설에서 고소 내용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자기처럼 사물을 연구하는 사람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기에 틀림없다는 고소인들의 논거를 거론했다. 소크라테스의 추종자들이 말하는 그의 지혜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증거라는 것이 소크라테스 반대론자들의 주장이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어떻게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는지를 설명했다. 그의 친구 카이레폰이 델포이의 신전을 찾아가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했다. 신탁의 대답은 이러했다. 소크라테스는 지혜롭고 에우리피데스는 더 지혜롭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소크라테스이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소크라테스는 신탁을 반박하기로 마음먹고 정치인과 작가, 수공업자들에게 질문을 해보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모두 실제보다 스스로를 더 똑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근거라는 것도 가소롭기 짝이 없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능숙하게 잘 처리한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관찰을 통해 자신이 실제로 그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유는 분명했다. 그는 자신이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의 유명한 결론이 나온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플라톤의 책에서 소크라테스는 어떤 정치인과의 대화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면서 뭔가를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는다. 비록 소크라테스가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의미로 변형된 이 문장에서도 유명한 소크라테스적 반어법이 어른거린다. 당연히 소크라테스도 뭔가 아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문장의 숨은 반어법을 끄집어내면 이런 의미가 될 것이다. 나는 내가 무언가를 안다고 추측한다. 하지만 나는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소크라테스의 변론이 끝나고 표결이 이루어졌다. 유죄일까 무죄일까? 280대 220표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제 당시의 소송법에 따라 원고와 피고 양측은 각각 구형을 제한할 수 있었고 이것은 표결에 의해 결정되었다. 원고 측은 다시 한번 사형을 주장했다. 피고인 소크라테스는 어떤 형벌을 제안했을까? 그는 정녕 목숨을 구할 뜻이 있었다면 저지르지 말아야 할 실수를 저질렀다. 플라톤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두 번째 연설에서 공공자선가인 자신에게 시공을 당해서 평생 무료로 숙식하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것이 처벌이란 말인가? 감히 사형 구형을 받은 자의 입에서 나올 법한 소리이던가? 한마디로 이것은 법정 기만이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마지못해 벌금형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미 도발적인 첫 번째 제안이 화를 초래한 뒤였다. 늙은 철학자의 유머를 누구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다.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에 따르면 500명의 시민 배심원단은 360대 140으로 사형에 찬성했다. 처음에 유죄로 판결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수가 사형 쪽으로 돌아선 것이다. 그 후 소크라테스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연설을 했다. 처음엔 자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사람들을 향해 말을 걸었다.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제기한 성가신 질문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했다. 앞으로는 자기보다 더 불편하게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귀를 이으리라고 덧붙였다. 그러고는 친구들에게로 말문을 돌렸다. 죽음은 두렵지 않다. 그것이 꿈도 없는 수면이라고 해도 그 자체로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말하듯 죽음이 만일 또 다른 세상에서 지난 시대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라면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 미노스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한다고 말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즉시 집행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에게 선고가 내려질 무렵 사절단이 성스러운 섬 델로스로 향하고 있었다. 성지로 떠난 배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처형을 하지 않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이 미루어졌다. 소크라테스가 한 달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친구들이 자주 찾아왔다. 플라톤은 대화편 크리톤에서 소크라테스에게 달아날 기회가 있었지만 본인이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고 흘려보냈음을 암시했다. 소크라테스가 그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은 선량한 시민이고 비록 자신에게 부당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나 정해진 법을 어기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녹배를 들이켰다. 그 후 그의 소원대로 되었다면 아마 지금도 다른 세상에서 미노스와 호메로스를 의시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가신 질문을 던지고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소크라테스의 사유 과정은 철학의 핵심이 되었다. 인식의 추구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무지와 사이비 지식을 폭로하고 미덕이란 말과 동일시되는 이성적 성찰을 통해 개인을 올바른 행동으로 이끌고자 했다. 일상생활에서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말은 섣부른 단정을 경고하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할 것을 촉구하거나 반어법을 통해 상대의 무지를 깨닫게 할 때 사용된다. 우리가 그의 말을 이렇게 응용하는 것을 알면 소크라테스는 지하에서도 싱긋 웃고 있을지 모른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검색 부탁드려요. 이제 이곳에서 나에게 허락된 후반기 남은 생을 조용히 모든 근심을 털어내고 살리라. 운명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안식처 천사가 준 행복한 은거지에서 삶을 마치리라. 자유와 평온과 여유로움에 이 은둔지를 바치리라. 이데아란 무엇인가? 그것은 소크라테스의 뭐뭐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생겨났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묻는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상대는 아름다운 것의 예를 들어 아름다움을 설명하려 한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다시 묻는다. 개별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름다움 그 자체는 무엇인가? 소크라테스의 질문에 플라톤은 이렇게 대답한다. 이데아는 아름다움 그 자체를 가리킨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인지 확실히 눈에 보인다. 그리고 아름다움 자체나 아름다움의 이데아는 인간 세계와는 별도로 이데아 세계에 실제로 있다. 즉 실제한다. 현실의 사물이 아름다운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이데아로부터 아름다움 자체를 나눠받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물로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하는 현실 세계와 변하지 않는 진실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이원론은 여기에서 생겨났다. 그 후에 거론되는 갖가지 이원론은 언제나 이 이데아론에 근거한다. 이데아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아딘보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다. 보이는 것 혹은 보이는 형식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플라톤도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떠올렸던 듯하다. 재미있는 것은 고전 철학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 아디오스 형상도 이데아와 같은 말을 어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영어에서는 모두 폼이라고 번역한다. 반대로 우리가 번역어로 쓰는 형상과 이데아에는 형제관계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이도스라는 말을 이데아와 형상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쓰기도 했다. 하지만 이데아를 고안해낸 플라톤과 이데아론을 비판하며 에이도스를 제시한 아리스토텔레스는 같은 어원의 말을 사용하면서도 관점이 각각 달랐다. 이 점에 주의하기 바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그가 말하는 에이도스는 이데아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이른바 인간이 인간인 근거가 되는 것, 형이상학이다. 이때 에이도스는 인간의 본질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를 현실 세계에 나눠준다라는 플라톤의 설명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어떤 것은 외부에 있는 이데아에 따르지 않고 그 자체가 본질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데아나 에이도스는 그리스 철학에서 기본 용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데아라는 말 자체는 철학사에서 그다지 크게 중시되지 않았다. 영어에서도 이데아는 아이디어라는 말로 완전히 일상어가 되었다. 다만 근대 독일 관념론에서는 이념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졌다. 가령 칸트에게 이념은 불완전하고 한계투성이인 인간이 인간성의 완전한 현실을 목표 삼아 언젠가는 도달해야 할 곳이다. 시간축에서 아주 먼 미래에 있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곳, 허초점 지점이다. 예를 들면 도덕국가라는 이념이 있다. 현실 세계에서 결함이 많은 인간들이 지금 당장 그 나라를 실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간들이 서로 인간성을 연마하여 실현해야 할 최고의 상태이다. 칸트는 그러므로 인간은 이 도덕국가라는 이념을 목표 삼아 날마다 스스로 정한 바른 규칙에 따라 목표에 한 발짝씩 다가가야 한다고 말한다. 칸트에게 인간의 유한성은 역으로 이런 이념, 이데아에서 인식된다. 현실의 인간은 아주 먼 허초점, 바로 이데아의 장에서 빛을 부여받는다. 이 때문에 한계가 있는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여기서 플라톤의 이데아를 이루는 이원론의 잔상이 보인다. 서양 철학사란 플라톤의 주석에 지나지 않는다는 화이트헤드가 과정과 실제에서 한 유명한 말이다. 실제로 서양 철학에서는 이원론적 사고를 축으로 한 플라톤의 이데아론적 발상이 형태를 바꿔 계속 등장해왔다. 진리와 허위, 본질과 현상, 주체와 객체, 이론과 실천 등등이 있다. 분명히 이데아라는 사고방식은 우리 사고 패턴에서도 익숙하다. 오히려 벗어나 생각하기가 어렵다. 이를테면 이상적 상태와 현실 상태를 비교하는 것은 비판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비판의 근거가 되려 함정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 적어도 함정의 여지와 그 실체를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함정을 잘 발견하는 철학자는 누구일까?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이 몇 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고통스러워한다. 파리가 파리통에 빠지게 된 입구가 어딘지 알면 죽음에 이르는 그 통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철학이 빠진 함정의 출구를 알면 철학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통의 구조와 출구를 몇 가지 형태로 보여준다. 특히 그때까지 본질이나 정의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에 대한 비판을 반복한다. 가령 게임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생각해보자. 여러 가지 게임을 다루면서 이들의 공통점을 찾아낸다. 하지만 이것도 의외로 어려운 일이다. 요컨대 게임의 본질을 밝힐 만한 적절한 표현이 생각났다고 해도 그것은 게임의 본질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게임을 연결시키는 가느다란 실에 불과하다. 여러 가지 게임을 연결해보면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사라지고 마는 하나의 가족적인 유사성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의 표현을 빌리면 이 유사성의 특징은 가족적 유사성이라고 칭할 수 있다. 한 가족의 구성원 간에 있는 여러 가지 유사성, 가령 체격, 얼굴의 특징, 눈 색깔, 걸음걸이, 기질 등도 이처럼 서로 겹치고 교차한다. 그러므로 게임은 하나의 가족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게임은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정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다. 정의나 본질 따위의 철학적인 개념을 맹신하는 게 위험하다는 것이다. 맹신하게 되면 모든 요소에 제각기 숨어있는 본질이 있을 것이라 믿게 된다. 여기서 많은 철학적인 의문이 생긴다.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빌리면 형이상학의 문제는 지성이 만들어낸 장애물 같은 것이다. 또 한 가지, 후각이 발달한 하이데거를 보자. 그는 인간에게는 이데아도 본질이라는 것 역시 상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것을 묻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묻지 않는다면 본질 따위 없는 것은 아닌가. 본질이라는 개념을 이데아처럼 실체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묻는 현 존재 자체에 주목한 점이 훌륭하다. 이는 초기 하이데거의 기초 존재론의 중요한 관점이다. 하지만 후기에 와서 하이데거는 다시 한 번 더 비틀어 본다. 독일어의 윗은 본질이라는 명사를 동사로 써서 보여준다. 인간은 본질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기본적인 존재론의 관점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질이라는 개념을 물을 수 있는 존재다. 그러나 후기 하이데거는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인간의 실존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존재의 은신처, 존재에 의해 정착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본질은 이데아처럼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동사처럼 기능한다. 이것은 플라톤적인 이원론을 피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어쩌면 너무 지혜로운 방법으로 보일지 모르지만